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개공교수로 있는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파일러 배상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뭐 흔한 방식이야 결혼을 빙자하거나 아니면은 자식처럼 되게 이제 살갑게 대해주면서 자산을 빼돌리거나 즉 직접적인 형태의 접근으로 인한 범죄가 뭐 줄을 이뤘죠.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핸드폰, 특히 이제 요즘 시니어들도 예전과 달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핸드폰을 많이 보시면서 일종의 그 사이버 사기 같은 형태를 많이 당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투자 리딩방 사기라든가 그런 형태랑 섞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사도 잘하고 살갑게 대면서 돈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게 있다고 투자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자 유도형과 기존의 방식이 섞이는 방식으로 되죠. 거기에는 이제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 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땅이 많았죠. 땅 좋은 거 사세요. 아니면 땅 좋은 거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은 이제 주식, 요즘 뭐 코인 같은 형태로 일종의 그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런 방식, 즉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리딩방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뭐 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셀럽들도 동원해 갖고 이게 두세 개가 합쳐진 방식의 사기, 이런 방식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참 이런 사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일단 마음부터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 길 가다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인사도 잘하고 또 공동도덕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호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 같은 걸 해도 뭐 잘 들어주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거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특정한 형태의 어떤 뭐 어디에 투자를 하려든가 뭐가 좋다고 계속 어떤 특정한 거를 이제 계속 선전이나 광고하는 뭐 어떤 거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못돼도 두세 달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만나갖고 잘해줬다고 해서 다음 주에 뭐 한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두세 달 정도, 그보다 좀 길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사기꾼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사실 뭐 예를 들면 내 자식보다 더 잘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식보다 더 말벗이 돼준다 이런 얘기를 접근하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백히 걸러내야 될 것은 혹시 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땅의 평수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산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특정한 곳에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투자란 말도 잘 안 써요. 내가 이렇게 소개해 준다. 뭐 이런 소개, 누구를 건너 이런 방식의 말의 패턴은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IT 기술이란 것은 젊은 사람도 사실은 그 발전 속도를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정에 호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 시니어들은 가족의 목소리에서 추출된 걸로 합성해서 마치 자기 자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사하게 해서 갑자기 뭐 어디 다쳤다는 둥, 급하게 뭐가 돈이 필요하다는. 근데 그게 큰 돈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아래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카톡 같은 거에서 직접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액수를 하면은 딱히 뭐 지금 급하다는데 이런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걸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신저를 사칭하거나 목소리를 복제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소소하게 나가지만은 시니어 분들이 많이 속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피싱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이거를 뭔가 와갖고
문자 같은 게 와서 잘 글씨가 안 보여. 크게 해도 자기도 모르게 눌러버리면 휴대폰 자체가 장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르는 거나 말하는 거 이런 게 다 범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한 범죄 수법입니다. 보통 스미싱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URL 같은 걸 넣고 누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접촉만 해도 확 하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자녀 목소리나 이런 걸 해서 한 다음에 그거 누르면 바로 송금된다고 하고 하면은 탁 하면은 그게 송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핸드폰이 장악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핸드폰은 자기 핸드폰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은행 계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금융 정보는 다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보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근데 이제 물론 경찰청이나 아니면 수사당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바로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급정지 같은 거 예를 들면 112 신고도 하고 보통 가장 빠른 거는 그 시니어들은 지구대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은행 같은 저기 거래하는 빨리 뛰어가서 거기서 이런 걸 내가 잘못 누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금융기관 본인이 이걸 저기 거래를 했던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요즘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밖에 없는데 이걸 하려는데 다른 걸 뭐 찾고 그러면 허둥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에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전화가 와서 그 전화에 아까 AI든 어쨌든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돈을 옮겨라 아니면 돈을 뽑아갖고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아니면 대면 편취형과 송금형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하면은 그게 막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송금형이 많았는데 송금형은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면 편취형 같은 경우는 계좌에 돈을 뽑아갖고 누구한테 갖다 주십시오 아니면 누가 오는 사람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가까운 112 파출소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근데 직접 가기 힘들다고 하면 주변에 비교적 젊은 분한테 바로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고 좀 대신해줘 아니면은 경찰 좀 불러줘 이렇게. 근데 그 핸드폰으로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장악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청하는 게 최고입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럼 혼자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일 그런 건 있죠. 우리가 많이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핸드폰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데 뭔가 계속 뭘 하라 그래 그러면 시니어 분이 눈에 보이는 파출소가 있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하면은 눈짓만 해도 요즘은 경찰관들이 다 알아요. 이게 전화 들고 오셨다고 어르신 대상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이제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편하고 근데 이제 좀 멀리 있는 경우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데가 뭐 마트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있는 어떤 좀 신뢰할 만한 젊은 분이 있는 데 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가 제일 그게 최선입니다. 네. 이게 주스 해킹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핸드폰에 충전을 하는데 충전 공유기 같은 겁니다. 보통 그냥 사실 집에서 충전하고 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많이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물 같은 데 가면은 충전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충전하면은 이 충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충전선에는 데이터선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충전도 하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을 꽂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빠져나가게끔 거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전원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USB로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USB 단자는 사실 큰 컴퓨터의 일부입니다. 그 컴퓨터로 해서 전원이 충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르신들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기 코드로 해서 충전하는 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면 전원이 많이 드니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설 어떤 데나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저 건물 같은 데는 많이 쓰는 건물은 그냥 USB로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주스 재킹의 주요한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타입이나 USB 타입이 보통 그런 데서 충전하지 마시고 보면은 전원 코드로 충전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그럼 전기를 노출해야 되니까 그 기관에서는 그냥 건물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아예 그 뭐 USB나 C 타입으로 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건데 그거를 해커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된 것을 이거를 이용하니까 물론 이제 뭐 속편하게 그냥 그 이 전기 코드로 연결된 그 충전기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 그것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돼서 이게 한창 문제가 됐던 주스 재킹입니다. 너무 포괄적인데요. 그건 사실은 포괄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시니어분들이 본인의 재산 중에 좀 이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비중이 많은가, 금융재산이 많은가, 아니면은 실물재산이 많은가에 따라 다르는데 실제로 실물재산은 그것이 이제 함부로 뭐 나 모르게 팔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인감증명, 요즘 인감증명이 없지만 그런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들은 관고서에서 떼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이 어디에 정기예금을 넣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그 금융기관에 넣는데 그것을 이제 그 이 핸드폰에 대부분 연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잃어버리거나 뺏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한테 많이 하는 거는 이 잠금 화면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로그인 되는 걸 자동 로그인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르신들이 그걸 한 번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들어갔다 세 번 들어가는 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신사 대리점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에 다. 지문이나 아니면 뭘로 그냥 한 번에 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번에 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로그인도 한 번에 될 수 있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절대 연동시키면 안 돼요. 귀찮더라도 귀중한 금융자산이 있는 그 핸드폰의 로그인은 따로 설정해 놓고 모르시면은 그거를 젊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핸드폰을 켜는 것과 켜서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로그인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만 하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편리함을 따지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는 사실 시니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편리성만 하고 신속성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되는데 금융창구나 이런 데에서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기관이나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금융사기로 핸드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 시니어분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도 그런 창구를 두거나 아니면 지역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그걸 아는 분이 도와주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그걸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는 이제 지금의 60대에 돌아가시는 분과 50대 후반 60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구형이 가장 코호트가 숫자가 제일 많은 그 세대가 이제 노령 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수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 오류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두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몸이 비교적 건강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실제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범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범죄
나라건 범죄율이 제일 높은 나이대는 20대 이 20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게 뭐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이 많고 제일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사회적 지식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당하고 막 뭔가 이런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코호트가 쭉 올라가니까 숫자도 많고 근데 또 아직 힘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당연히 절도가 늘어나는 거고 또 절도하다가 강도도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코호트에 이동하고도 연결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빈곤하고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사회 다중한테. 그래서 이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이 사람도 이거죠. 내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뭔가 되게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사회적으로 한번 뭐가 분노 이런 어떤 대중을 향한 사회적 분노 범죄가 많이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 불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 막 뭐 뿌리고 때리고 뭐 이런 것 그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그 노년층 빈곤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자녀에 의한 학대 이런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재산이 없는 재산 갖고 막 싸우는. 근데 최근은 노인에 의한 노인의 학대. 예, 서로 빈곤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마을이장이 70대예요. 근데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80대 후반 90대예요. 근데 그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은 자녀가 있어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대부분 누워 있고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해도 운신을 못 하니까 이 마을 이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강간, 추행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러니까 이제 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러니까 즉 노인에 의한 노인 범죄 발생하는 거죠. 노인의 노인 학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더 고령화가 더 하고 단독 가구가 많아지면서 더더욱 고인에는 노인에 의한 노인 학대 범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에 있으면은 119에서 이제 비상벨을 많이 그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침대 위에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 119에 연결이 되거나 이런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이제 거주지에 있을 때인데, 요즘은 이제 그 노상에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술 취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뭐라 하나 괴롭힘 범죄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애들이 지나가는 여성 어르신이라든가 를 대상으로 얼굴에 가서 막 약 올리고 막 뭘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를 처벌하기도 참 애매한,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모욕감을 주고 일종의 그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길거리에 뭐가 있냐면 비상벨이 있죠. 아시다시피 보안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그 손에서 신호각이 확 나는 호각 같은 거라든가 이런 누르는 거, 여성이 범죄 피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것도 사실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섣부르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는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더 힘이 세면은 그걸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도움을 청할 시간을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선 하나로 확실히 해야죠. 빨리 신고하는 게 좋다. 물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보통 그렇지 못해 갖고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거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갖고 개입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죠? 이게 무슨 가족인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이 이거 뭐 개입해야 돼 말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이 사람 나하고 관련하면서 때리려고 해요.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00이면 90은 다 도와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보통 성범죄라든가 폭력, 예를 들면 아들한테 맞았다. 아니면 그 동네 어떤 노인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 그게 알려지면 사회적인 어떤 뭐 이목 그런데 실제로 근데 최근에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뭐 나이도 다 늙었는데 굳이 이걸 얘기를 해 이라고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보통 그 동네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그들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 신고 좀 대신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 개인이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잘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어르신 시니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방된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조금만 보면 관심을 가지면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의기소침해졌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 안 한다거나 얼굴을 돌린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걸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도 주변 사람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형태의 소통 구조를 갖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찌됐든 고립감을 갖거나 외롭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잘 소통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변화도 볼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 노리는 거죠, 그 범죄자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 아까 뭐 성범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학대 범죄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학대라는 게 아들이라든가 딸, 자녀에 의한 학대, 그리고 친족에 의한 학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재산 때문에 발생하는 학대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재산 문제가 돼갖고 뭐 굶긴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일 때 신고받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식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을까봐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런 사례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주변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성 시니어분이 재산이 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여성 시니어분과 일종의 교제, 그러니까 뭔가 만나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띄워놓는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말하자면은 못 만나게. 왜냐? 자신 재산이 뺏길까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많고요. 주로 이제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폭력이 많이 나타나죠. 뭐 염전노예 같은 것이 있었고. 최근에도 제가 그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적 후견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그 시니어 분들을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재산이 있거나 그러고 납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납치나 이런 거는 뭐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로 대상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 대포통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그렇게 그런 게 일종의 납치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떤 소통이라든가 확인, 그러니까 이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해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는 가까운 거죠. 자녀일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를 특히 이제 그리고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저 사람 저 시니어의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 갖고 이제 처음엔 잘해주는 척하다가 마치 자기가 이 가게를 자기가 책임지는 양 돈을 뺏쓰고 이런 형태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서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누면 가족 중에서도 자녀, 배우자, 그 다음에 인근 지인 이렇게 크게 세 번을 나눌 수가 있죠. 각각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정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온몸에 멍이 든다든가 뼈가 부러진다든가 폭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고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 맞은 거를 이게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는 다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접근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뭐 들킬까봐 그런 거죠. 자기가 본 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차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면 학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해서 뼈가 골절된다거나 하면 어찌됐든 병원을 가지. 그래서 이제 그 학대 피해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네. 의사로 돼 있죠. 네. 의료기관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거는 자식이 같이 있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게 분명히 폭력으로 인한 건데 본인은 넘어졌다고 하고 자식도 넘어졌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 그걸 감수하고 이제 신고를 할 의사가 쉽지 않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의사들도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냥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분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르신이 분리된다 하들 이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집으로 가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가족이라 신고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족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니까 신고하기 어려운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범죄가 끝나냐? 안 그러거든요. 보통 이런 건 더 점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압박은 내가 어떻게 가족을,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의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혼을 건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별거를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왕도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죠. 유독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한테 뭔가 학대를 당하거나 하면은 좀 몇 년이 흘러서라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배우자들도 보통 그런 편인데 유독 부모인 시니어들이 자녀를 신고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속의 경우는 이나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들은 크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니까 그 자격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니까 사실 뭐 남이니까 해야지. 그런데 이 어르신들 시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는 생각에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 폭력을 저지르거나 한 번 학대를 하는 가족은 절대 수정하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유리한 경험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래서 안 들리네, 돼도 되네, 폭력을 해도 생사도 되네라고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방문간병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거 보면 CCTV 몰래 찍어놓고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밥도 제대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함부로 막 비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그런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제도적인 게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본인의 그 몸을 운신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그러니까 사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한 존엄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른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글쎄 이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 한 번씩 이제 치매 검사를 하죠. 해서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그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남성 시니어가 한 80 되는데 간병인이 한 50대쯤 돼 갖고 했는데 그 잘해주고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돼 갖고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르신들은 자녀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한테 왜 동의를 받습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증인은 당연히 그 다른 간병인이나 그게 하는 거죠. 그거야 뭐 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니어들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걸 걸러주는 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자녀분들도 사실은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간병을 구하면 안 되지만은 조심스럽게 이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게 강요에 의한 뭐 혼인관계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근데 그러기엔 사실은 법률벽이 너무 세니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가서 보면은 이게 간병인이 아니라 마치 그 부인처럼 군다 행동을 이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적인 조치라든가 분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뭐냐. 요게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건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해서 6개월이나 1년씩 정기적인 어떤 치매 검사라든가 이 검사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간병인이나 아니면 이런 없는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자녀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고. 뭐 시니어 본인도 본인의 재산은 미리 유언장이나 아니면 신탁을 통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는 게 좋고 그것이 아무래도 자녀분, 뭐 배우자분과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하게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사실 본인의
건강, 특히 치매라고 하는 인지의 저하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러니까 요즘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유언, 뭐 대형 신탁이라든가 유언 신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든 아니면 자녀들과의 원만한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든 미리미리 정리가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뭐 하지만은 미리미리 유언장을 써놓든 이런 형태가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본인과 가족을 갈등 없이 하는 가장 먼저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사회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제도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그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 공적 후견인이죠. 이게 사실은 공적 후견인이 아니라 사적 후견인이 돼버리면 이제 재산 빼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으로는 공적 후견인 그리고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악의적인 형태의 혼인 관계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폭력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지침 이런 걸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분이죠.